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마주하게 될, 어쩌면 이미 마주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삶의 깊은 통증에 관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삶의 모든 결정과 노력이 예전보다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지신 적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그저 가볍게 넘기던 일들이 이제는 감당하기 버거운 짐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껴보신 적은 없나요? 사람은 노년에 접어들며 네 가지 큰 고통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네 가지 고통은 소리 없이 다가와 우리의 삶을 잠식하고 인생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체의 노화에서 오는 고통만이 아닙니다. 가족 관계, 경제적 문제, 그리고 정신적인 실현까지 모두 포함된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평생을 가족과 일을 위해 바쳤지만 과연 노년에도 여전히 자존감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 고통들이 닥쳐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이 고통들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아직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제 이름은 김영호, 올해로 75살입니다. 저는 지금 흔들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당에 서 있는 몇 그루의 늙은 감나무를 보고 있자니 마음속에 알 수 없는 평온함이 감돕니다. 이것이 제가 은퇴 후에 맞이한 일상입니다. 저는 인생의 고단한 날들은 다 지나갔고 남은 것은 여유로운 노년뿐일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알았겠습니까? 초기의 그 평온함과 안락함은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에 불과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뒤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시련의 폭풍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제 삶을 돌이켜보면 늘 고생이라는 글자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저는 1949년 경상남도의 한 가난한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이남 중 차남이었지요. 집안 형편은 넉넉지 않았고 부모님은 등골이 휘도록 일하며 우리 형제를 키우셨습니다. 제 어린 시절 기억 속에는 특별한 추억이라 할 만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오직 언제든 사라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그 생존의 압박감이 늘 저를 짓눌렀던 기억뿐입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 저는 공단에 취직했습니다. 가장 밑바닥의 단순 노동부터 시작했죠. 1975년 저는 생산 라인의 조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은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던 시기였고 저 역시 한 가닥 희망을 보았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이 악물고 버티면 언젠가는 더 높은 곳에 올라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겠노라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그 목표를 이뤘습니다. 80년대부터 차근차근 승진하여 부장이 되었고 1995년에는 생산부 총괄 본부장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그 치열했던 세월의 대가로 저는 제 명의의 집을 장만했고 현모양처인 아내 이미자와 결혼했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의 비바람을 함께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4년 저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은퇴를 맞이했습니다. 그때 저는 부풀어 오르는 기대를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더 이상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공원을 산책하고 텃밭을 가꾸고 닭 몇 마리를 키우며 오후에는 이웃집 김영감과 장기를 두는 삶. 딸은 매주 한 번씩 들를 것이고 서울에 사는 아들은 매달 한 번씩 내려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삶은 단순하고 평화로울 것이라 믿었습니다. 퇴직금과 저축해둔 돈은 제 노년을 지탱하기에 충분해 보였습니다. 유일한 걱정거리가 있다면 건강 문제였겠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건강을 자신했습니다. 제가 칠순잔치를 하던 날이 기억납니다. 가족들이 저를 위해 조촐하지만 따뜻한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그날 형언할 수 없는 자부심과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친척들과 친구들의 웃음소리 속에서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모든 고생이 끝났구나. 가난과 투쟁했던 시절은 과거가 되었고, 이제 남은 건 안락하고 즐거운 나날들 뿐이다. 식사 자리에서 연세 지긋한 친척 어른들이 일은 넘으면 몸 조심해야 해 라고 당부하셨을 때 저는 그저 웃어 넘겼습니다. 속으론 내 몸이 이렇게 쌩쌩한데 무슨 걱정이야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착각이자 사각지대였습니다. 2020년 3월, 제 나이 71였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일어나 공원 산책을 나갈 채비를 하고 있었죠. 몸에 밴 습관 덕에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침실 문 앞을 나서려는 순간 갑자기 왼쪽 다리에 미세한 마비 증상이 느껴졌습니다. 잠을 잘못 잤나 싶어 대수롭지 않게 발을 내디디려는 순간 왼쪽 다리에 힘이 툭 빠지며 하마터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뻔했습니다. 저는 급히 벽을 짚고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왼손을 들어 올리려 했을 때 제 팔은 마치 남의 팔인 양 말을 듣지 않는 통나무처럼 축 늘어져 버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묵직해진 제 손을 멍하니 바라보며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몸을 일으켜 침대 시트를 걷고 일어서려 안간힘을 썼지만 왼쪽 다리는 제 몸무게를 전혀 지탱해 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침대 위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힘겹게 손을 뻗어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은 혼비백산하여 달려왔고 저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가벼운 뇌졸중입니다. 그 후유증으로 좌측 편마비가 왔어요. 재활치료를 아주 오랫동안 받으셔야 할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마치 벼락을 맞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평생 제 뜻대로 움직여주던 강철 같던 몸이 저를 배신한 것입니다. 내 몸은 더 이상 내가 마음껏 부릴 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 제가 의지하고 달래야 하는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제 세상은 완전히 낯설게 변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떠도 예전처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고 걸음걸이는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운전을 하려고 했지만 딸은 이미 제 차 열쇠를 감춰버렸습니다. 아빠, 몸도 성취하는데 운전은 절대 안 돼요. 이동의 자유를 잃어버린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 인생은 순식간에 궤도를 이탈하여 전혀 다른 세상으로 추락한 것 같았습니다. 제가 호령하던 집안은 이제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감옥처럼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딸의 도움을 받는 것조차 거부했습니다. 딸이 손을 내밀 때마다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것이 마치 제 자존심을 짓밟는 모욕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저는 정말로 예전처럼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요. 목욕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결국 딸에게 몸을 맡겨 씻겨달라고 부탁해야 했을 때 그 수치심은 저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목욕 도중 몇 번이나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모습이었으니까요. 자신감 넘치고 내 인생을 완벽하게 통제하던 김영호는 하룻밤 사이에 증발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낯설고 무력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강인함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몸이 제 것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 자아가치의 붕괴는 육체의 고통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든 건 사회의 시선이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동네 마트에 갔을 때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물건을 짚지 못해 쩔쩔매고 있자 사람들의 시선에서 짜증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 노인네는 왜 저러고 나와서 민폐야? 왜 이렇게 떼뜨지? 그 순간 저는 제가 온 세상의 짐덩어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때로는 제 스스로를 비웃기도 했습니다. 나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진 것 같았으니까요. 어느 날 딸과 함께 재활 치료를 받으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무거운 왼쪽 다리를 질질 끌며 걷는 일은 고역이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제 몸과의 전쟁 같았죠. 느릿느릿 걷는 저를 보고도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길을 비켜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과거에 독립적이고 강인했던 강자에서 이제는 남들이 피해 다니거나 무시하는 약자가 되었다는 것을요. 그 사실이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뇌졸중 발병 이후 제가 꿈꾸던 노년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효성 깊은 자식들, 안락한 집, 알찬 여가 생활. 이 모든 이상적인 그림은 잔혹한 현실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처음 몇 달간 딸 지영이는 지극정성으로 저를 돌봤습니다. 은행 업무를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달려와 제 재활을 돕고 삼시세끼를 챙기고 집안일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발 디딜 틈 없이 바쁜 와중에도 딸은 늘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여전히 든든한 아버지인 것처럼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하에 있다는 듯 굴었죠. 서울에 사는 아들 민수도 주말마다 내려와 저를 챙겼습니다. 서울 유명 제과점에 빵을 사오기도 하고 인내심 있게 제 재활 운동을 도와주었죠. 우리는 가끔 일 이야기를 하거나 제 젊은 시절 무용담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내색은 안 했지만 아이들이 저를 얼마나 걱정하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대로라면 비록 몸은 불편해도 평온하게 살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7월의 어느 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이들의 삶을 갉아먹는 거대한 짐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딸과 거실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딸은 제 약을 정리하다 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눈빛은 예전의 상냥함 대신 불안과 피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영아, 무슨 일 있니?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딸은 저를 쳐다보다가 잠시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사실 집안 사정도 그렇고 요즘 회사 일도 너무 힘들어서요. 애들 챙기랴, 집안일 하랴, 아빠까지 솔직히 좀 벅차네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딸을 위로하려 했습니다. 난 괜찮다. 너도 고생이 많지. 너무 무리하지 마라. 하지만 딸의 얼굴에 떠오른 건 안도감이 아니라 더 짙어진 피로감이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딸이 아무리 애써도 저를 돌보는 일은 딸의 삶을 질식시키고 있었습니다. 딸의 시간과 에너지는 온통 저라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2021년이 되자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딸의 태도에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만나면 따뜻하게 안아주거나 살뜰히 약을 챙겨주던 딸이 변해갔습니다. 대화는 건조해졌고 전화 목소리는 급해졌습니다. 딸이 찾아올 때마다 저는 그 아이 내면의 지침과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제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면 딸의 눈빛에서 스쳐 지나가는 무력감을 보았습니다. 아빠, 밥 드셨어요? 영혼 없는 의무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먹었다, 먹었어. 사실은 먹지 않았지만 딸에게 또 다른 일거리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딸의 마음은 이미 제 곁을 떠나 자신의 가정과 일터의 문제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저를 고통스럽게 만든 사건은 우연히 엿듣게 된 딸과 아들의 통화였습니다. 그날 저녁 딸은 소파에 앉아 서울에 있는 오빠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맞은편에서 TV를 보고 있다는 걸 깜빡한 것 같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예리한 칼로 후벼 팠습니다. 오빠, 나 정말 이제 한계야. 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무너져 내린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왜 그래?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몸이 점점 더 안 좋아지셔서 말도 잘 안 들으시고, 아니, 아빠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야. 퇴근하고 와서 재활 돕고, 밥하고, 빨래하고, 애들 숙제 봐주고, 남편도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불만 있는 거 뻔히 보이고, 딸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억눌린 감정을 토해냈습니다. 아빠가 진짜 우리 집에 짐짝이 되어버린 것 같아. 저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평생 지켜온 제 자존심과 긍지가 산산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짐짝. 딸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는 번개처럼 제 영혼을 내리쳤습니다. 그 목소리에 담긴 체념, 피로, 그리고 참아왔던 분노. 저는 전례 없는 고독과 절망을 느꼈습니다. 알아. 너 고생하는 거. 아들의 목소리도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저 상태로 혼자 두는 건 불가능하잖아. 요양원에 모실 수도 없고. 그건 아는데. 그럼 난 어떡해? 딸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변해갔습니다. 나 진짜 더는 못 버티겠어. 저는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고 모든 것을 바쳤는데 그 결과가 고작 짐짝이라니. 다음 날부터 저는 딸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목이 말라도 참고 몸이 아파도 참았습니다. 최대한 딸의 짐을 덜어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 사이의 거리는 더 멀어졌습니다. 식탁에서 가끔 딸이 건네는 말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피곤에 찌든 딸의 얼굴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지만 감히 위로조차 건넬 수 없었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집안을 호령하던 김 본부장이 맞는가? 공장에서 수백 명의 직원을 지휘하던 내가 이제는 기본적인 생활조차 남에게 의존하며 자식들에게 귀찮은 존재가 되어버리다니. 2022년 1월 저는 또 다른 냉혹한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제 통장 잔고가 무서운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딸과 아들을 더 이상 괴롭히고 싶지 않아 간병인을 구하기로 결심했을 때였습니다. 아빠, 결정하셨으면 간병인 알아보죠. 딸도 복잡한 표정으로 동의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저축과 연금, 그리고 집이 있으니 충분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력사무소를 통해 들은 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르신, 한국인 간병인을 쓰시려면 월 450만 원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조선족이나 외국인 간병인은 250만 원 정도면 되지만 대기가 3개월은 걸립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간병인을 쓰고 여유롭게 노후를 보내려던 계획은 순진한 망상이었습니다. 아들 민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간병비가 정말 만만치 않아요. 생활비까지 합치면 월 350만 원은 훌쩍 넘을 텐데 아버지 연금은 280만 원 정도잖아요. 나머지는 모아둔 돈을 깨야 하는데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평생 알뜰히 모아온 4억 2천만 원 정도의 노후 자금이 든든한 방패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의 계산기 앞에서는 모래성 같았습니다. 계산해 보니 제 저축은 길어야 15년에서 20년 정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90세까지 산다면, 그 전에 병원비라도 크게 들어간다면 제 미래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잠 못 이루는 밤마다 돈 걱정에 시달렸습니다.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숫자들이 춤을 추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은행에 가서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지금처럼 쓰면 제 돈이 얼마나 버틸까요? 은행 직원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의료비가 늘어나면 15년도 버티기 힘들 수 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기분이었습니다. 나를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돈이 이제는 나를 옥죄는 가장 큰 족쇄가 되었습니다. 이러다 거리에 나앉는 건 아닐까? 자식들에게 손을 벌려야 하나? 늙고 병든 몸으로 경제적 파산까지 걱정해야 하는 현실. 제 존엄성은 바닥까지 추락했습니다. 돈 문제보다 더 무서운 것은 통제력 상실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가게에 들어가서도 자식들에게 무언가를 부탁할 때도 저는 죄인처럼 위축되었습니다. 2023년,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고 저는 제가 더 이상 예전에 자신감 넘치던 김영호가 아님을 인정했습니다. 삶은 흑백 영화처럼 단조롭고 지루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딸이나 간병인이 옷을 갈아입혀주고 씻겨주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 이후의 시간은 공허와 고독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덩치 큰 아기처럼 모든 것을 남에게 의존했습니다. 좋아하던 바둑, 텃밭 가꾸기, 고장난 가전제품 고치기. 그 모든 취미는 이제 닿을 수 없는 꿈이 되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보면 공원에서 활기차게 배드민턴을 치는 노인들이 보입니다. 그들을 볼 때마다 저는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고 가슴속엔 텅 빈 구멍이 뚫린 듯 했습니다. 아침 먹고 재활 운동 조금, 그리고 하루 종일 TV 앞 뉴스나 드라마를 멍하니 바라보는 것이 일상의 전부였습니다. 정신적으로 기댈 곳이 없다는 것은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이웃집 수도도 고쳐주고 반상회도 나가며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는데 이제 저는 누군가가 치워주기만을 기다리는 고장난 가구 같았습니다. 딸은 가끔 저에게 와서 직장 상사 욕이나 손주들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뭐라도 조언해주고 싶어 입을 때려다가도 곧 입을 다뭅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다는 걸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저 묵묵히 들어주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정 내에서 소외되었다는 고독감이 저를 질식시켰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한때 이 집안의 기둥이었고 대화의 중심이었지만 이제 가족들은 제 앞에서 제 이야기를 꺼내길 꺼립니다. 제가 대화에 끼려 하면 슬그머니 주제를 돌립니다. 그 보이지 않는 벽이 너무나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침대 머리맡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인가? 직업도 책임도 꿈도 없이 그저 시간만 축내다가 가는 건가? 거울 속에 늙은 남자를 보며 물었습니다. 김영호, 너 왜 살아있니? 차라리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죽음이 유일한 해방구처럼 느껴졌고 산다는 건 형벌 같았습니다. 이웃집 최씨 아주머니가 병문안을 왔을 때 제 죽은 눈동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영호 씨,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요.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받아들여야지 어쩌겠어. 따뜻한 위로였지만 제게는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2년 전 당뇨 합병증으로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 미자가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마지막 순간 창백한 얼굴로 여보, 우리 잘 버텼잖아요. 당신은 꼭 건강하게 살아요. 라고 했던 아내의 유언. 저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2024년 1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딸 지영이가 방을 좀 정리하자며 간병인 엘레나와 함께 부산을 떨었습니다. 의료기구와 재활용품을 놓을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였죠. 저는 구석에 앉아 그들이 제 물건을 이리저리 옮기는 걸 지켜보았습니다. 마치 저 자신이 처분해야 할 짐작 취급을 받는 기분이 들어 씁쓸했습니다. 그때 엘레나가 옷장 구석에서 먼지 쌓인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할아버지, 이 낡은 것들은 버릴까요? 엘레나가 묻길래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쳐다보았습니다. 낡은 사진첩이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놔둬라. 내가 좀 보자.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앨범을 받아 들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사진들,
달아버린 모서리. 그것은 제 인생의 역사책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1975년 생산 라인 조장이 되었을 때 동료들과 찍은 것이었습니다. 26의 김영호, 작업복을 입고 기름때 묻은 얼굴로 환하게 웃고 있는 청년. 눈빛엔 야망과 희망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게 정말 나였나? 그 시절 저는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1985년 부장 승진, 축하, 회식 사진. 1995년 본부장이 되어 아내 미자와 함께 찍은 사진. 사진 속 아내는 젊고 아름다웠습니다. 늘 묵묵히 제 뒤를 지켜주던 사람. 그리고 40대 중반, 가족여행 가서 찍은 사진. 어린 지영이와 민수가 제 양옆에서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얼마나 행복했던가요? 저는 가장으로서, 사회인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성취감에 취해 있었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더니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사진 속의 당당한 남자와 지금 휠체어에 앉아 대소변도 못 가리는 노인이 동일 인물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나였나? 저는 사진 속의 젊은 김영호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없는 노인이 되었지만 내가 치열하게 살았던 그 시절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가족을 위해 흘린 땀, 회사를 위해 바친 열정, 그 모든 역사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기억은 제 안에, 그리고 자식들의 삶 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이 실패한 게 아니다. 적어도 나는 찬란한 시절을 보냈다. 이 생각이 들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경험을, 이 감정을 기록해야겠다. 아직 저와 같은 길을 걷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내 인생이 여전히 가치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2024년 2월의 어느 늦은 밤, 방 안은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릴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딸도 자러 들어갔고 저는 침대 곁에 앉아 낡은 녹음기를 손에 쥐었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제 속마음을 누군가에게 말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기계처럼 먹고 자고 사는 삶에 익숙해져 언어를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제 안에 쌓인 이야기들이 터져나올 것 같았습니다. 심호흡을 깊게 하고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호, 올해 75입니다. 오늘 밤 저는 제 인생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은 늙는다는 것이 그저 주름이 늘어가는 것이라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겪은 노년의 고통은 네 가지였습니다. 저는 제가 겪은 첫 번째 고통, 육체의 배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내 몸이 내 의지를 거스르고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되었을 때의 그 참담함. 두 번째 고통, 변질되는 가족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자식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무게 앞에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 소외감이 얼마나 뼈아픈지. 세 번째 고통, 경제적 공포. 준비되지 않은 노후 자금이 어떻게 인간의 존엄을 갉아먹는지.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고통, 정신적 공허함에 대해 말했습니다. 할 일이 없다는 것,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느낌이 주는 지옥 같은 고독에 대해서요. 녹음을 마치고 정지 버튼을 눌렀을 때 저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말로 뱉어내고 나니 그 고통들이 조금은 객관적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방구석에 처박힌 노인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전달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2024년 3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밤 녹음기를 붙들고 중얼거리는 저를 보고 딸 지영이가 처음엔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아빠, 뭐 하세요? 그냥 살아온 얘기 좀 정리하고 있다.
처음엔 별 관심 없던 딸이 어느 날 밤 제가 녹음한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딸은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젖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줄 몰랐어요. 그냥 편찮으셔서 짜증내시는 줄만 알았는데. 그날 이후 딸은 저에게 먼저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 녹음하셨어요? 딸과의 대화에 다시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아들 민수도 소식을 듣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저도 나중에 그 녹음 꼭 듣고 싶어요. 저는 녹음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1부는 몸의 쇠퇴, 2부는 가족 관계, 3부는 돈과 생존, 4부는 마음의 평화. 동네 공원의 이웃들에게도 제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주었습니다. 영호 형님, 그 얘기 딱 내 얘기네. 구구절절 옳소. 이웃의 박영감이 무릎을 치며 공감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우리 세대의 공통된 아픔이었고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서로 위로받았습니다. 저는 다시 사회와 연결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2024년 6월 녹음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며 저는 후배들과 젊은이들에게 남기는 4가지 조언을 정리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피눈물로 배운 인생의 교훈입니다. 첫째, 몸과 마음의 고통을 미리 예방하십시오. 50세가 넘으면 매년 정밀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건강을 잃으면 여러분이 쌓은 부와 명예는 휴지 조각이 됩니다. 저처럼 나는 건강하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둘째, 가족에 대한 기대를 조정하십시오. 자식이 내 노후를 책임져 줄 거란 기대는 버리세요. 그 아이들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정서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독립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셋째, 돈의 고통을 미리 대비하십시오. 연금만 믿지 마십시오. 간병비, 의료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젊을 때부터 노후 의료비와 간병보험을 확실히 준비해 두세요. 돈이 없으면 노년의 존엄도 지키기 어렵습니다. 넷째, 정신적 기댈 곳을 찾으십시오. 은퇴하고 나면 엄청난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취미든 봉사든 공부든 여러분의 영혼을 채울 무언가를 미리 만들어 두십시오. 저는 이 녹음을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부모를 돌보고 있는 자녀들에게도 한마디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아, 너희가 얼마나 힘든지 안다. 우리의 병든 몸이 너희를 짓누르는 것 같아 미안하구나. 우리가 바라는 건 완벽한 간병이 아니다. 그저 따뜻한 말 한마디, 이해심 어린 눈빛이면 충분하다. 녹음기를 내려놓으며 저는 긴 숨을 토해냈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여름밤의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죽음을 기다리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남김으로써 누군가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김영호 어르신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가 겪은 노년의 처절한 고통과 깨달음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닿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혹은 노후 준비에 대해 다른 좋은 생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